뇌졸중이란 병은 아무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평상시에 머리가 많이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눈꺼풀이 자주 떨리거나 입꼬리가 떨리거나 이러면 나 이제 뇌졸중이 올 건가 보다, 병원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뇌졸중과 거의 관계가 없는 증상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몸에서는 아침에 식사하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옵니다. 총알이 발사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방아쇠만 당긴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셔서 뇌졸중으로 바뀌는 걸 막으셔야 됩니다. 무서운 병 맞습니다. 저도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고 과거부터 아주 무서워했던 병입니다. 19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 질환이 그때도 암이었는데 2위가 뇌졸중이었고요. 그 차이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은 꾸준히 그 사망률이 떨어져서 4위 정도 되고요. 사망률은 떨어져 왔지만 우리나라 여러 질환 중에 아주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게 중요하죠. 사망하지 않으면 멀쩡하게 살아남았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장애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심지어 인지기능이 갑자기 망가져서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저절로 거기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1990년대 이전에는 이 뇌졸중에 대한 공포가 아주 극심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반신불수가 되거나 급사하시거나.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발생률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노령층이 많아져서 절대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전체 중에 50%는 완전 회복합니다. 나머지 절반 중에 한 20-30%는 장애는 있지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20-30% 정도가 생활을 좀 하기 힘들어서 보호자가 필요한 수준의 장애가 됩니다. 전조 증상이 있는 분들이 20에서 40%니까 거꾸로 60에서 80%는 아무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어르신이 아침에 식사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그냥 바로 쓰러지고 이런 식으로 옵니다. 뇌졸중이란 병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정말 청천벽력이죠. 그래서 전조 증상이 생기시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말 너무 공포스러운 질환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뇌졸중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는 수년, 수십 년 동안 빌드업돼 온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과 같은 이런 위험 요인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혈관이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망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모르다가 임계점을 딱 넘는 순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몸은 정말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온 작업들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조 증상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건 장애가 생기기 전에 암시하거나 예측하는 증상이 아닌가라고들 생각하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머리가 많이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눈꺼풀이 자주 떨리거나 입꼬리가 떨리거나 입이 처진 것 같거나 이러면 나 이제 뇌졸중이 올 건가 보다, 병원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증상이 대부분 다 뇌졸중과 거의 관계가 없는 증상들입니다. 만성적으로 생기는 증상들은 관계가 없어요. 전조 증상도 급성으로 옵니다. 즉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뇌졸중과 증상이 동일해요. 뇌졸중의 증상을 알면 뇌졸중 전조 증상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FAST라는 캠페인이 있는 건 F, 페이스, 얼굴, A, 암, S, 스피치, 말, T, 타임, 시간 없다. 그러니까 얼굴이나 팔이나 말하는데 장애가 생기면, 갑자기 생겼다면 뇌졸중 증상일 가능성이 높으니 당장 911을 눌러서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가라, 이 뜻이에요. 이런 증상이 생겼다가 1분, 3분, 5분 만에 없어져 버려요. 그게 전조 증상입니다. 뇌졸중이 생겼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동맥경화반이 수년,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혈전이 팍 생겨서 이 혈관이 막혔어요. 죽는 뇌세포가 있겠죠. 그래서 증상이 생겼어요. 운이 좋게 이게 다시 열립니다. 그럼 죽어가다가 다시 이제 이 세포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환자분은 내가 꿈을 꿨나? 아니 내가 컨디션이 나빴나? 착각했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응급실까지 가야 되나? 자식들한테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뭉개버리시죠. 그리고 재발할 가능성이 40에서 50%입니다. 전조 증상이 오신 분들은 40-50%가 그 다음엔 반드시 뇌졸중이 와버려요.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수년, 수십 년 동안 몸이 망가지는 걸 모르고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사셨는데 마지막 기회를 준 상황이에요. 반드시 증상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119를 연락해서 빨리 병원에 가셔서 뇌졸중으로 바뀌는 걸 막으셔야 됩니다. 일반인이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하거나 과로를 해서 생긴 신체 증상을 뇌졸중으로 오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 뇌졸중은 국소적으로 와요. 국소적으로 온다는 게 한 손 팔다리의 마비로 오지 온몸이 힘들거나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양손이 다 떨리거나 온몸에 힘이 없거나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과로해서 생겼을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뇌졸중은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기는 뇌경색 환자들이 많은데 일어나질 않으셔서 깨워봤더니 한쪽만 움직이신다, 이런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환자분 본인이 이렇게 한쪽이 문제가 되면 거의 백발백중
그리고 본인이 호소합니다. 내가 이상하다고. 반쪽이 분명히 이상하다고.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뇌졸중 증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뇌출혈이 생기거나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면 그건 좀 다르게 갑작스럽게 큰 출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두통이 급작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평상시 내가 좀 머리가 무겁네 그런 두통이 아니고요. 지주막하 출혈의 두통은 정신을 잃을 정도 꽝 하고 와서 막 구토를 하고 난리 나는 수준의 두통이고, 평상시 없었던 갑작스럽게 점점 심해지는 두통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뇌졸중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맥경화가 생겨가는 과정은 몇 년에서 몇십 년이거든요. 근데 못 느낍니다. 온몸에 있는 혈관들이 다 동맥경화가 생기고 있어도 장기에 혈액이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알 방법이 없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굉장히 과로를 하거나 굉장히 잠을 잘 못 잤거나 그런 신체적인 심리적인 이상이 있을 때 혈류 장애 때문에 그 동맥경화반에 딱 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수년 수십 년 몰랐던 걸 그날 갑자기 마비가 오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 굉장히 과로를 많이 해서 그래, 안 하던 걸 뭘 해서 그래, 그건 아니고요. 세계에서 얘기하는 이제 방아쇠 이론을 말씀드리는데, 이미 장전을 엄청나게 해놓고 총알이 발사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행동이 방아쇠만 당긴 거예요. 장전되지 않았으면 방아쇠 당긴다고 나갈 리가 없잖아요. 어떤 자극이라 하더라도 거의 발생될 만한 상태를 기다리고 있는 뇌졸중이었는데 자극이 생기고 뇌졸중이 생겼다고 하는 거니까, 대개는 발생되는 상황이 잠자고 일어나거나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은 심리적 스트레스나 부모님 상을 당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가 이런 상황에서 또 불행이 겹치듯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니 뇌졸중이라는 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큰 뇌졸중이 아니고 작은 뇌졸중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런 게 아니고 큰 뇌졸중이 올 뻔한 상황이거든요. 거의 큰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인 거죠. 전조 증상은 전조 증상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작은 게 올 뻔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조 증상은 뇌졸중보다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환자가 정상이 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정상이 된 신경학적 상태를 지킬 수 있는 상태라 응급이에요. 뇌졸중 환자는 이 망가진 부분을 얼마나 덜 망가지게 하느냐를 치료를 하지만, 전조 증상만 있는 상태는 정상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정상 생활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니 뇌졸중이라는 표현 별로 좋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과 증상이 똑같고 그 증상이 몇 분, 몇십 분 만에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니까 마지막 순간이다 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골든 아워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의미는, 다른 질병에는 골든 아워가 없는데 심근경색과 뇌졸중에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모든 병들은 초기에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임상시험을 해서 이 시간대까지가 증명이 됐어 라고 하는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의학적인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캠페인을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골든 아워란 그런 새로운 의학 용어가 생긴 겁니다. 과거에 3시간이었다가 4시간 반으로 늘었다가, 최근엔 6시간으로 늘었다가, 지금은 6시간 이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후로 계속 임상시험이 성공해서 그런 거예요. 혈관이 막혔어요. 직관적으로 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환자들한테 주는 응급 혈전 용해제를 줍니다. 위험한 약인데, 아스피린 혈전 용해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약한 약이고 실제 혈전을 녹여버리는 약이 있어요. 다만 이 약이 몸 전체에 들어가는 약이에요. 뇌에만 막혔는데 약은 전체에 퍼지게 되니까 이 약으로 인해서 큰 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그리고 뇌경색이라는 거의 특징을 이해하시면, 혈관이 막혔으면 혈액을 못 받는 가운데 부분은 즉각적으로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는 3시간 지나고 나면 열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다 죽었다 이 뜻이에요. 그 이후로 더 열심히 해보니까 4시간 반까지는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었다. 지금은 6시간째까지도 혈전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면 굉장히 많이 살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6시간까지는 환자의 예후를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또 한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all none이 아닙니다. 치료하면 100점 맞아서 멀쩡해지고, 안 하면 빵점 맞아서 망가지고, 이 뜻이 아니고, 6시간대까지 여러분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계속 줄어듭니다. 일찍 올수록 극적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6시간째라 하더라도 늦게 오면 올수록 치료 가능성이 떨어져요. 장애 자체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골든 아워라고 있는 게, 아, 내가 지금 지방에 있는데 6시간까지는 서울대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겠네, 그 뜻이 아니고 당장 열어야 됩니다. 영어로는 간단하게 time is brain이라고 하거든요. 시간이 뇌다, 즉 시간이 없어지는 만큼 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골든 아워라는 표현은 너무 병원을 잘 안 오기 때문에 이 시간대라도 와라 라고 만든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골든 아워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불편하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목격하게 되면 강렬한 효심을 발동해가지고 안 하던 행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병원에 오면 입이 꺼멓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황청심을 먹였다든지 손발이 지저분해져서 이미 따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 팔다리 주무르고 계실 텐데 뭐 팔다리 주무르는 걸 나쁘다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손발을 따거나 우황청심을 먹이는 행동은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요. 감염의 우려가 되고 실제 혈액순환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실 필요가 없는 행동입니다. 괜히 긁어부스럼이에요. 실제 혈액이 막힌 건 뇌지 팔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팔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해서 거기를 지금 자극한다고 혈액이 돌 수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은 아니고, 다만 환자분을 편한 소파에 환자분이 편한 자세를 하시고요. 바로 119를 빨리 부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주 드물게 환자분이 경련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입안에 이제 많은 거품이 기도로 흡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련을 보고 놀라지 마시고, 경련을 멈추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경련을 하셔도 그냥 고개만 살짝 돌리고 차분하게 보고 계셔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은 분들을 만날 때 해야 될 게 심폐소생술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단 본인이 바로 연락을 하든지 옆 사람으로 연락하라고 하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연락이 먼저입니다. 어느 경우도. 전문가를 가장 빠르게 오게 만들 방법은 일단 119 연락체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서울 기준으로 평균 연락하고 5.4분이면 여러분 방에 들이닥치거든요. 그거보다 더 빨리 올 수가 없으니까 119를 빨리 연락하는 게 굉장히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성 두통 환자는 뇌졸중으로 오인하시면 안 됩니다. 편두통 환자는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아프거든요. 나 이렇게 심한 두통이 뇌졸중 아니냐 그러시겠지만,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있어온 편두통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뇌졸중이 아닌 거죠. 전혀 두통이 없거나 아니면 두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늘 갑자기 너무 심한 두통이 생겼다. 뇌졸중을 이해할 수 있는 증상이니까, 환자분이 어떤 식으로든 확실하게 나타난 상황에서는 감별 진단보다는 원인이 뭐가 됐든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는다고 해서 그걸 잘못 왔다거나 혼나야 하는 사람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스템 자체가 뇌졸중 의심 증상에 대해서는 과잉 진료를 하게 돼 있어요. 의심되면 일단 오셔야 됩니다. 나중에 봤던 이게 저혈당 때문이었다, 아니면 단순 두통이었고 MRI에 뭐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 행운인 거죠. 그런 환자들의 비율이 전체 뇌졸중 의심에서 오는 환자들 중에서 이게 너무 많아서 진료가 방해된다,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의심되는 증상에 대해서는 응급구조대가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이면 거기서도 이미 구별이 돼요. 그럼 일단 부르시는 게 낫습니다. 치료받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이건 초반에 응급구조 치료술을 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고요. 적용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지만, 그리고 그걸 하든 안 하든 초반에 약 3일에서 5일 정도 아주 집중적인 환자분의 내과적인 치료를 받아요. 혈압이나 혈당 여러 가지 굉장히 세심하게 조정을 해서 뇌졸중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합니다. 안정되면서 동시에 환자분한테 죽은 뇌세포는 어쩔 수 없지만 살은 뇌세포들이 굉장히 말랑말랑한 상태거든요. 이 세포들이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지금 자기들 길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 세포들한테 길을 알려주는 치료 방법이 재활치료입니다. 적정한 자극을 주면 갈 길을 모르던 세포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자극을 받으면서 많이 회복이 됩니다. 재활에 집중해야 되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어떤 뇌졸중이건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하시면 나머지 여생 동안 정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재활치료와 초기 응급치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이제부터는 재발을 막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뇌졸중이 발생한 사람은 그냥 별로 이렇게 밀당하지 않고 반드시 약물을 먹어서 철저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험 요인 완전히 없어지도록, 그 위험 요인에 의한 동맥경화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치료를 철저하게 하게 되니까, 이번 기간 동안에 치료를 충분히 하시고, 환자분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건 의학적인 권고에 맞춰서 처방받은 약과 그 다음에 재활치료를 충분히 열심히 하시는 게 일단 받은 손상을 최소화하고 정상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뇌졸중의 후유증이 뭐냐를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후유증은 남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생겨서 반신마비가 됐는데 그게 다 회복이 안 되고 남으면 그게 다 후유증이 되고, 합병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힘을 못 쓰게 되면 관절이 굳어서 구축이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후유증인데, 뇌가 많이 손상될수록 후유증이 발생되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좁게 손상되었어도 사실은 환자분이 겉으로 못 느낄 정도로 몸이 회복된 거지, 그 세포는 손상됐습니다. MRI를 찍으면 손상된 부위가 구멍을 뚫린 채로 나와요. 후유증은 반드시 온다. 다 몸에서 남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치매예요. 노화가 되고 고혈압에 의한 여러 가지 손상들이 그 다음부터 점점 더 심해지면서 그걸 대비할 뇌조직이 적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치매로 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인 뇌졸중 예방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나이와 위험 요인 정도에 따라서 해야 될 게 존재해요. 아주 간단히 0단계,
본인이 20, 30대다.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정도. 당뇨 없고 고지혈증 없고 술은 좀 마시는데 담배는 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이제 0단계거든요. 담배를 하는 순간 저는 1단계로 분류해버려요. 담배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 요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지 않고 다른 별 이유 없다. 뭐 특별히 뭐 더 열심히 뭘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살찌지 않고 운동 부족되지 않게 그냥 건강 생활 하시고 1단계 정도 돼서 위험 요인이 한두 개 나왔든지 아니면 담배를 핀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동맥경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적절히 조절하지 않고 그대로 가시면 뭐 혈압 높아도 별 증상 없으니까 그대로 갈래 5년 10년 나중에 혈관 다 망가진다는 얘기죠. 본인이 아무 증상이 없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 위험 요인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위험 요인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 특별한 경우에 심방세동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 또 한 가지 머리에 동맥류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7가지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술은 기호식품이니까 적당히 마셔도 되겠지만 끊을 수 있다면 끊으시는 게 좋고요. 담배는 그냥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암이건 혈관질환 모든 부분에 있어 좋은 게 전혀 없어.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되고 그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어떻게 하느냐? 병원 안 가고 그냥 하는 걸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향형 성격이라 하더라도 그냥 인터넷 이렇게 하시면 5만 원대 혈압계 사실 수 있죠. 사셔서 팔뚝 혈압계로 신장 높이 갖춰놓고 혈압계 놓은 다음에 장난감처럼 자주 재보십시오. 140에 90을 흔하게 넘어간다. 고혈압 환자예요. 130, 80을 자주 넘어간다. 고혈압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 혈압은 120에 80 이하입니다. 110 얼마에 70 얼마가 정상 혈압이에요. 생각보다 정상 혈압 많지 않습니다. 고혈압은 병원 가서 의사가 재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진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당뇨 역시 증상 없습니다. 사실은 진단이 대단히 간단해요. 지금은 건강검진으로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한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정도 당화 혈색소라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6.0% 이하로 나와요. 6.0%를 넘어가면 하셔야 되고 6.5를 넘어가면 당뇨입니다. 7.0을 넘어가면 약 먹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고지혈증은 지난 시간에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혈액 검사를 하면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나옵니다. 160을 넘어간다. 그럼 꽤 높은 고지혈증이고 6개월 정도 본인이 건강 생활하고 운동하고 해봤는데 교정되지 않는다. 환자분이 아무리 미련을 가져도 조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6개월 동안 해봤는데 안 된다. 약을 먹기 시작하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시면 5년, 10년 뒤에 후회하십니다. 2단계는 어떤 사람들이냐? 확실한 혈관 병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동맥경화, 두 번째 심방세동, 세 번째 동맥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는 아주 확실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동맥경화는 전신질환이라서 뇌혈관뿐 아니라 온몸에 생길 수 있어요. 몸에 굉장히 꺼림칙한 게 생겼으니까 수술해서 없애주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없앨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혈관들 전신에 생겨있는 상태고 거의 모든 혈관들이 못생기게 변형된 상태예요. 일부 심한 부위가 더 심하게 변형되어 있는 거지 모든 혈관이 다 침범했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된 다음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뇌졸중이 생기지 않게, 혈전이 생기지 않게, 동맥류가 있으면 터지지 않게, 심방세동이 있으면 여기서 혈전이 생기지 않게 아주 강력한 약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항혈전제를 주거나 항응고제를 주거나 직접 시술에 들어가서 코일로 막아버리기도 하거든요. 2단계가 뇌졸중이 생기기 전에 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의료적인 행위가 들어간 단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전혀 대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생겼다. 그럼 사실 5년, 10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몸이 치밀하게 준비했던 그 과정을 그대로 한순간에 몸으로 받아버리신 거예요. 만약에 되게 운 좋아서 정상 회복이 됐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재발을 막아야 되고 3단계는 별로 타협이 없습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대로 다 하셔야 되는 단계이세요. 뇌졸중이 예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게 먼저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양제라는 건 영양을 주기 위해서 농축해서 만든 거죠. 원리는 영양이 부족한 사람한테 주기 위한 거죠. 즉 정상인한테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뜻이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일부 성분을 농축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만성 감염 환자나 임산부나 암 환자라든지 이렇게 영양이 불규칙하거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양제가 태어난 거예요.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다면 부족할 리가 없는 겁니다. 사실 뇌 영양제라고 하는 거는 뇌에 필요한 영양 성분,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오메가3,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의 전구체 그런 것들이 뇌로 가서 실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결과까지 얻는 건 아니라서 뇌 영양제라는 게 그게 몸에 이렇게 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된다면 경제적인 범위 내에서 먹어도 되지만 필수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메가3가 많은 생선과 해조류를 많이 먹는다. 인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럼 갑상선 기능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먹는 식습관도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채식에서 육식으로 발전된 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골고루 먹는 게 여러분 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들을 자극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먹으면서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운동, 최소한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뇌졸중 환자한테도 적용하는 운동이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약간 빠른 속도로 걸어라. 그게 보통 젊은 사람들한테는 한 8,000보에서 한 10,000보 정도 나오는 걸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000보 정도를 꾸준히 걸을 정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럼 최소한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먹고 있는 걸로 체중이 더 늘지 않는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식단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있어서요, 죽을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게 진짜로 치료이고 진짜 건강 행동인데, 일시적으로 몇 달간 뭘 해보고 그 다음 중단하고, 이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했다 중단하고, 이때 많이 먹었다 중단하고, 꾸준히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운동과 식단이 제일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뇌졸중이 수년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몸에서 준비한 병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단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과 발생한 병을 고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서 혈관에 변성을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에 맞게 아주 간단한 방법만 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3단계 뇌졸중 발생 전까지 0, 1, 2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주 간단한 노력을 들이시면 3단계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설사 또 3단계가 됐다 하더라도 재발을 아주 철저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신경과 신경외과 의사의 역할은 발생된 뇌졸중을 치료하는 거죠.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책이나 그런 강의들이 별로 안 많죠. 제가 이제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그다음에 심방세동, 동맥류, 요거에 대한 제 책에 나온 아주 간단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아주 평생 갈 수 있으면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제시해놨으니까 그걸 그대로만 하시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으니까 뇌졸중도 만나지 않게 됩니다. 본인만의 건강한 삶을 이루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